2023년 4월 7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2기 실전 경매 제 66강입니다. 아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 65강에 이어서 말이죠. 방송 원고는 똑같아요. 이건 가등기 이해하고 또 가등기의 배당 여부, 이건 아마 제가 지난 65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뭐 어쩌고 보존 가등기는 뭐 어쩌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뭐 도움 되시겠지요, 그죠? 그러나서 이제 지난 65강에서는 보니까 제가 이게 중앙 사건 아니십니까? 이게 중앙 요 사건이 돼가지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본등기를 하였고 낙찰자가 이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였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최선순위에 가등기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누가 이제 편의상 A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죠. 낙찰 받으니까 가등기권자가 이제 갑이라면요. 갑 이 사람이 A가 낙찰 받은 그 이후에 이게 본등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한 날로 쭉 소급해 버립니다. 그럼 따라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선순위에 이렇듯이 가등기, 이것도 이제 담보 가등기가 아닌 보존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정말로 똑소리나게 확실하게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이것이 담보 가등기인지 보존 가등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시는데 만약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입찰하지 마세요. 그죠? 목숨 것이다 보면 진짜 여러분들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도 보니까 이제 본등기를 해버리니까 이 때려서 가등기 한 날로 소급이 되어버리니까 낙찰자 소유권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낙찰자 A 입장에서는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하였고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 65강 말미에서는 그때 제가 65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등기부등본은 2022년도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래서 방송 마치고 나서 새로이 등본을 발급받아서 다시 이제 66강에서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말씀 드렸단 말이죠. 그죠? 이것도 보여드리겠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제가 앞으로 이제 심심하면은 등기부등본을 이제 한 통씩 발급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가등기. 그러니까 최근에 요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4월 5일 날, 오늘이 4월 7일이지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방송 끝마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4월 5일 안 잡혀 있습니까? 그죠? 4월 5일 해가지고 2023년 4월 5일 그것도 9시 16분에 딱 방송 마치고 나서 이제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등기에 대해 가지고요 쭉 내려오니까 이분이 18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니까 이 18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뭐냐 이것이 낙찰 받으신 겁니다. 18번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8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이모 씨라는 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 물건을 낙찰 받아가지고 2014년 5월 달에 등기했단 말이죠. 그죠? 등기를 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쫙 해버렸어. 본등기 언제 했지? 그러니까 2022년 6월 22일 날 보시면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18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낙찰 받았었던 분이 열받아가지고 2022년 6월 22일 날에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니까 약 한 달 후에 2022년 7월 25일자리에서 가처분을 했어요. 이 피보존 권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이분이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낙찰 받으셨던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2022년도 7월 달이니까 현재 뭐 소송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이제 등기부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해가지고 발급받아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당분간은 제가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선순위에 이렇듯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순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더라.
여기 가등기 매매 예약입니다. 그죠? 우리 요거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약을 한 거야. 매매 계약이 아니고 매매 예약을 한 거야. 왜 예약이라니까? 매매 예약 체계는 가등기 한 날짜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먼 훗날 내가 내 앞으로 소유권 넘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을 했다가 그러니까 매매 예약을 완결시킨다. 이때라서 이게 요런 매매 예약 완결이라는 이 내용은 가등기 설정 계약서 상에만 표시되어 있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절대로 표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등기 같은 경우는요 제척기간 10년 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10년 그런데 가등기 설정한 날로부터 아이고야 내가 입찰할 시점 기준하니까 10년이 경과되어 버렸네. 야 그러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가등기 말소를 구하면 되겠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가등기권자가 10년 안에 예를 들어 뭐 가등기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등기 설정 계약서 상에 보니까 1년 후에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 쌍방간의 계약이니까 약속해서 우리 1년 후에 소유권 넘깁니다. 가등기 매매 예약 완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성문화 시켜버립니다. 성문화는 이제 글자로 표시해 놓는다는 것인데, 이게,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매매 예약 완결은 모두 1년 안에 해버렸는데, 그럼 제척기간이 10년 안에, 10년 안에 해당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등기만 안 했어. 어떤 사정이 어가지고, 등기 안 했다 이거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그 재판 붙었을 적에, 이 가등기 설정 계약상에 아니 판사님 보세요.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요. 가등기에 의한 매매 예약일로부터 1년 후로 되어 있잖아요. 단지 제가 사정에 의해서 어떤 등기를 안 했는데 무슨 사정이냐. 제 발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등기를 못했걸랑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죠. 그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과연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반정을 들이밀어 가지고 아니에요. 저 가등기 가짜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까? 주장할 어떤 끈덕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건도 보니까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 보면 뭐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근데 아마 이게 그냥 이게 그대로 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두 번째 가지고 인수 가등기 경매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대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타경에 102,928호 가등기가 말소됐어요. 예. 가등기 말소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최선순위에 이렇듯이 가등기가 떡하니 설정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매로 이제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낙찰 받을 당시 기준하니까 가등기 설정한 때로부터 이 10년에 경과해 버렸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가등기 매매 예약일로부터 해가지고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만약에 요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갑이라는 분이 이 물건 낙찰 받을 당시에 이미 제척 기간인 10년을 경과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은 말이죠. 요 가등기에 대해서 낙찰 받고 나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가처분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제척 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화해 권고 결정 이게 보니까 화해 권고 결정 이게 뭐냐면 이제 법원에서 이게 조정 붙이는 겁니다. 서로 싸움하지 말고 이렇게 돼. 예. 근데 봐가지고 이게 예를 들자면 가등권자 입장에서 말이죠. 법원에서 자꾸 조정 붙이는 싫어요. 근데 강제 조정 막 이렇게 붙여버린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면요. 본안 소송으로 또 전이하면 됩니다.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최선순위에 가등기 되어 있다 하더라. 근데 소송 결과 어쨌든 저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게 결말이 났기 때문에 이 갑 입장에서 봐서 큰 문제가 없지. 만약에 가등기 효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반 말이지. 가뜩이나 가등기에 효력이 있는단 말이지. 이게 열받게 말이지. 가처분하니까 그 뒤에가 본등기 뿅 해버립니다.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 싹 소급해버리니까 이 사람 소유권 상실해버린단 말이지. 이만큼 이게 단지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딱 보니까 매매 예약일로부터 10년을 경과했다. 아, 그럼 이건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됐다. 야, 그럼 무조건 너가 낙찰을 받으면 되겠다. 노노노노노.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다른 영상물에서 간혹가다 뭐 10년 제척기간 어쩌고저쩌고 뭐 덜 이야기 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말이지, 지금 제 말씀을 신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뭐, 변호사야 뭐야. 그러시면 먼저 간단합니다.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그 검색창에다가요, 이런 가등기, 또 제척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가지고 한번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요, 변호사들이 이 가등기 제척기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포함해가지고 작성해는 블로그 글이 걸려요. 그거 읽어보시라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글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 저는 단지 전달자 역할밖에 안 돼요. 제가 무슨 뭐 법률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전달자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이, 이게 제 말씀 중에 정이, 저 말 못 믿겠다 그러면요, 저한테 막 욕하지 마시고, 밑에 댓글, 악성 댓글 달지 마시고, 네이버나 저 다음에 블로그, 그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보시라니까. 검색하시다 보면 그런 내용에서 일반인들이 작성한 뭐 블로그 그건 보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변호사분들이 작성한 글들이 있거든요. 무슨 법무법인의 뭐 대표 변호사 해가지고,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 신뢰를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도 절대적으로 그런 그 네이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단 말이죠.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등기부등본, 경매정보지는 먼저 일단 보여드릴게요. 경매정보지를 차근 보여드리고요. 잠깐만요. 경매정보지가 어디 갔느냐. 대구 사건이네요. 2021타경에 102,9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물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 그죠? 아파트인데,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아파트인데, 이게 법인 같아요. 법인에 딱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억 6,200여만 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보면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거든요.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더라. 이건 가등기가 딱 안에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가등기가 이 선순위 가등기거든요. 근데 성은 같더라도 이름은 틀립니다. 예, 이거 좀 이따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2015년 3월 27일자 압류, 여기 말소 기준권리 소멸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당연히 인수란 말이에요. 인수. 응? 당연히 인수가 된다더라. 또 나아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는 비교적 저는 믿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게 믿어야 돼요. 신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믿어야만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 건도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구 순위번호 순위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 매매 예약이 완결. 자, 보십시오. 만약에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때 보니까 매매 예약을 했다. 매매 예약. 이건 가등기 설정 등기 동본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매매 예약인데, 매매 예약 완결이 안 나와 있어요. 매매 예약, 이게 등기부등본상에 매매 예약 완결일까지도 딱 표시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안 나온다니까요. 왜 안 나오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질문거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이것이 말이죠. 이때 완결된단 말이에요. 매매 예약이 완결된 경우는 매수인이 소유권, 맞아요. 이거 맞다니까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다니까요. 매매 예약이 완결되었고, 그런데 이게 매매 예약 완결되면 만약 1년 정도 후에 매매 예약 완결됐다 이거죠. 이것은 이제 가등기 설정 계약서 상에만 표시되어 있고, 따라서 가등기권자와 가등기 설정권자 딱 두 사람만에 알 수 있다니까요. 이 가등기 설정 계약서가 제가 지난 64강에서도, 65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 서초동에 무슨 도서관인가 거기에 일반 개인 대 개인 간의
작성된 가등기 설정 계약서도 사본도 저쪽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안 비치되어 있지 않을걸요. 그거 왜 비치합니까? 그죠? 비치할 수가 없지. 예. 그럼 봐가지고 이런 건 매매 예약 완결일이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말이지. 매매 예약 완결을 안 했는지 그런 사실관계는 우리 일반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 상대방 가등기권자들이 가등기 설정 계약서 봐라. 매매 예약 완결일이 이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면 몰라도 안 보여주면요.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예약 완결 이때 됐다. 그런데 1년 후에 됐다. 그런데 내가 입찰할 당시 말이야. 입찰할 당시 이때 기준하니까 이미 10년을 경과해버렸어. 11년 차야. 11년 차면, 봐가 10년 경과했네. 그럼, 요거 확 해가지고, 한번 해서 제척기간 경과했기 때문에 낙찰받아가지고 가등기 말소 요청해야지. 그런데 어머야, 나중에 보니까 매매 예약 완결은 이미 매매 예약일로부터 1년 후에 완결일자가 딱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은요, 뿅뿅 해가지고 소유권 상실합니다. 이게 그래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네, 나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일단 입찰 날짜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2022년도 4월 달입니다. 2022년 4월 달이다. 기억하시고요. 2022년 4월이다. 그런데 가등기 설정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2022년 4월 달인데, 이게 1차 매각기일이고 가등기가 2008년이잖아요. 10년 넘었지 뭐. 2008년에서 그러면 10년 같은 2018년이잖아요. 근데 2022년 같으면은 제척기간 10년 하고도 4년이 경과돼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것만 보고, 제척기간 경과됐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입찰 들어갔었다는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금 이건 해가지고요. 여기 대구 수성구 분물동에 406호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1동 406호 101동 406호 해가지고요. 이것도 등기부 등본 보여드릴게요. 101동 406호 101동 406호 올릴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본물동의 101동 406호 맞잖아요. 그죠? 101동 406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등기부 등본 천천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구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일단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선순위 가등기였다니까요. 배모 씨가 가등기권자였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주식회사 법인에서 이 물건 낙찰 받았습니다. 법인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2022년도 7월 18일자로 해가지고 3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 말도 길다, 그죠? 그래서 피보등 권리 보시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제척기관 도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에 제척기간 도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척기간의 기산일, 기산일입니다. 이거 기산일, 제척기간 기산일은 여기 매매 예약 체결할 때 요걸 기준합니다. 2008년 하루 상관 가지고도 싸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6월 18일에서 2018년 6월 17일 요게 10년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미 1차 매각기일이 2022년이니까 아마 이분들 입장에 봐가지고 제척기간 도가다 이거지. 경과됐다 이거지. 경과됐기 때문에 이거 말소하라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소송을 제기를 하였던 것 같은데 이게 3번과 3-3번과 3-1번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는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해가지고요. 이분들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서 법인에서 낙찰 받았거든요. 낙찰 받고 3번 가등기하고 3-1번 가처분 등기 보니까 해제 단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 지금 제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창 들어가 보면요. 이게 대구 지방법원 2022 가단 127921 해가지고 이 사건 관련해서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쌍방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화해를 붙였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이 낙찰자 입장에서 뭐 대단히 다행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 패소해버렸다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소유권 상실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요. 이렇듯이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그런데 이 가등기가 진정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저는 입찰 안 들어갑니다. 보전 가등기다 하면 제측기간 10년 경과가 되었네? 그럼 들어가서 내 낙찰 받아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말이죠. 10년 안에 제측기간 안에 이게 매매예약 완결 일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근데 문제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매매예약 완결 일자는 일반 제3자들은 열람할래 할 수 없어요. 대통령도 열람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열람합니까? 그건 이제 당사자들 딱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참 기똥찬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65강에서 말씀만 드렸습니까? 와가지고 선순위 가등기 넘긴 우리는 가등기 전문이라고 이렇게 막 떠드는 데 있잖아요. 그죠? 호객행위 하는 거지 못 봐가지고 별거 있습니까? 호객행위 하다 보면은 거기에 혹해서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호갱이 돼요. 호갱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호갱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찬찬히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가등기 관련된 물건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선순위에. 근데 봐서 비교적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입찰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제 말씀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띄고 나면 어느 세월에 낙찰 받냐고 가뜩이나 말이지 낙찰 받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건 맞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입찰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 내가 퍽 해가 내가 죽으면 어쩔 겁니까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근데 제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세요, 그냥. 이분들은 보니까 소유권 이전에서 가등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2022년도 7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2023년도 2월 달이니까 완전히 한 7개월인가 8개월 만에 이번에 팔으셨는데 1억 8,900만 원에 팔았는데, 그죠? 팔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1억 8,900만 원에 팔았는데, 요 사건인가요? 이거네요. 1억 8,900만 원에 팔아버렸잖아요. 1억 8,900만 원에. 근데, 1억 6,200여만 원에 낙찰받고 1억 8,900 정도. 1억 8,900만 원인데, 2022년도라면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위축되는 그 초기 단계인데, 그래도 이 건의 1차 감정가격이 2억 5,200만 원인데, 2억 5,200만 원인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억 8,900만 원을 팔았네? 팔 수 있겠지, 뭐. 그죠? 팔 수 있잖아요. 반드시 감정가 2억 5,200만 원이니까 2억 5,200만 원 이상으로 팔라는 그건 법은 없잖아요. 그죠? 실제 매매 가격이 30억 한다 그러는데 난 10억에 팔 수 있잖아요. 그거 팔면 안 됩니까? 법 규정 그런 게 나와 있어요. 30억짜리 10억에 팔면 안 된다 그러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기 거래가 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는 과연 30억짜리 10억에 팔 사람이 있겠냐 이거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화해 권고 결정에서 가등기는 해제로 말소되어 버렸습니다. 말소됐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한 게임이었지 않았겠느냐. 위험한 게임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인수 가등기 경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담보 가등기 경매 사례.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등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두 번째 시간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가등기 입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다 더 심도 깊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난 그 지분 경매 공부하셨듯이 지분 경매도 아마 21단까지 나간다요. 그것만 제대로 딱 간파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분 특강할 적에도 지분 특강이 아니고 지분 방송할 적에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봐가지고 제가 감추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들어보셔가지고 아신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라도 지분 이거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등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리를 그렇게 봅니다. 담보 가등기가 경매됐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65강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담보 가등기가 경매 신청했다. 이런 경우는 마음 놓고 이제 입찰 들어갈 텐데. 뭐 어떤 경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가등기입니다. A입니다. 이번엔 A가 임의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다? 100% 담보 가등기죠. 이거는. 그죠? 담보 가등기다. 근데 이번엔 2번 같은 경우는 말이죠. B가 예를 들어자면 강제 경매 신청하니까 A가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100% 이제 담보 가등기니까 담보 가등기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도 되는데 시중에서 간혹 가다 보면요,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제3자가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니까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럼 이 채권계산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가등기도 역시 마찬가지 담보 가등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100%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돈 구워줬으니까 담보 가등기 돈 구워준 거 아닙니까? 돈 구워줬으니까 당연히 이거 뭡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마 지난 65강 말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산 쪽에서 발생되었던 그런 사건인데 순순히 가등기권자 담보가 아닌 보전 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되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니까 법원에서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으니까 이 사람은 담보 가등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매를 진행시켰다. 그럼 제3자의 입장에서 봐가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 말이죠. 법원에서 이 채권계산서를 접수받은 거 보니까 얘는 보전이 아니고 담보 가등기구나. 이 갑은 그렇게 믿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 이거죠. 낙찰 받고 나서 이분이 대금 납부를 다 하고 나서 그건 배당기일 날 배당 실시하잖아요. 그죠? 배당 실시할 적에 후순위 권리자가 말이지. 이게 무슨 가등기 얘가 담보냐 말이지. 보전 가등기지. 얘가 보전 가등기인 이유는 여기 아마 이것도 지우고 말씀드려볼게요. 또 나중에 또 부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어떻게 났냐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입니다. 신규 아파트인데 A라는 사람 최선순위를 가등기를 했어요. A가 누구냐? 이게 수분양자입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어떤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아파트 진입로가 해결돼야지만 완전히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입로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딱 넣고 나서 잔금을 지급을 안 했어요. 자,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 분명히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건설회사에다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납부했는데, 이놈의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잔금을 납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잔금을 납부 못 하는 상태에서 A 입장에서 보니까 건설회사 도저히 못 믿겠다 해가지고 아마 또 건설회사한테 가가 막 방방 뜯겠죠. 가등기 설정하자.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분명히 돈이 왔다 갔다 했죠. 돈을 제가 이것도 지난 65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했다. 왜? 계약금 중도금 넘어갔잖아요. 근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A라는 사람이 건설회사한테 왜 줬냐 이거지. 돈을 준 이유가 뭐냐 이게. 뭐 때문에 돈 줬냐 이거지. 이것은 뭐 봐가지고 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은 예를 들자면 이분이 101호에 대해서 이제 입주한다 그러면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이거 보존 가등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B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음에 또 B가 이렇게 경매 신청. 근데 이 건도 보니까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 보존 가등기가 설정되고 나서 B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게 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당권 설정됐더라. 이게 좀 상당히 냄새가 나.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앞에 가등기가 있는데 누가 어떤 미친놈이 봐가지고 뒤에 돈 꿔주고 저당권 설정합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냄새가 나더라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B가 저당권에서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니까 A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채권계산서를 딱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니까 법원에서 이게 접수를 해줬고 또 이제 이게 문건 접수 내역을 보니까 A 채권계산서 제출을 A 가등기 채권계산서 제출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매인 입장에 보면은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뉴스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은 걔는 담보가등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담보가등기가 맞구나. 이분도 여기 A가 채권 계산 제출하니까 갑 입장에 봐가지고 이 사람은 담보가등기구나 해가지고 들어가서 덥석 물어버렸어요. 덥석 물었는데 나중에 뭐 이빨 확 빠져버렸죠. 그래서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고 배당 실시한다는 게 배당 기일날 봐가지고 말이지. 이때 가서 법원에서는 말이죠. 참 한심해 봐가지고 법원에서 쫓아도 말이지. 이 사람 채권 계산 제출했으니까 이 사람은 1순위에서 배당표 작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B한테는 거의 뭐 배당이 안 주어지더라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B가 열받아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말이지. 야, 난 보증가등기인데 와 저한테 배당 안 해주냐 이거지. 응? 돈 구워준 게, 야, 수분양자가 어떻게 건설회사에 돈 구워줍니까? 돈 준 이유가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소유권하고 맞트레이드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소유권 가져오는 조건으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소유권에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지 돈 구워준 채권이라는 채권,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B 입장에서 봐가지고 배당 2를, A에 대해 배당 2를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했니? 교통정리를 또 했냐면, 얘는 말이지, 계약금하고 중도금 넣었잖아. 근데 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 이러다 보니까 잔금을 못 넣은 상태에서 가등기 했잖아. 그럼 이 가등기 무슨 가등기냐? 보증가등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증가등기면은 얘한테 배당했던 것을 누구한테, B한테 줘라. 그러면 이 보증가등기가 어떻게 됩니까? 안 죽지. 뭐. 그럼 누가 답답한데? 이 사람이 답답지.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 갑 입장에서는 봐가지고요, A에 대한 가등기 인수라는 조건을 해가지고 뭐 하니까, A는 뭐다. 이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죠?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경매로 흘러가 버리면은 자기 계약금 중도금 회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채권 계산 제출했다 이게. 근데 봐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그들은 이제 보증가등기 살아있거든요. 이게 담보가등기면 배당받고 소멸하는데 보증가등기니까 배당 안 받고 소멸 안 하는 거야. 왜? 최선순위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답답하니까 갑만 답답하지. 그죠? 갑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가 무책임하게 말이지.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은 담보가등기다 이거. 그 아니면 지가 어떡할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책임질 것인가?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머릿속에 경매 지식이 짧으면 이야기를 하지 마라. 강의하지 말라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드리면 또 당사자분들도 기분 언짢아 하실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약금하고 중도금인데 낙찰자 갑은 뭐 인수한다. 뭘 인수하느냐 이게. 보증가등기 권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갑은 뭐다? A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 계약금하고 중도금 얼마요? 그래 한 2억이요. 그럼 2억 주면 말소할 거야? 뭐 당연히 말소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법원에서는 이게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으니까 담보가등기를 보고 본인이 입찰 들어갔는데 어머야 나중에 보니까 또 2억이라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은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밤에 잠 오겠습니까? 잠 안 오겠습니까? 눈티 나옵니다. 눈 튀어 나와요. 진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쉽사리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그렇게 막 담보가등기 즉 가등권 순순히 가등권자가 채권 계산 제출하면은 이것은 담보가등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실무 경험이 일천한 것 같아. 뭣도 모르면서 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니까 어디 다른 데서 책이나 이런 데 보고 책 보고 강의는 누구나 못합니까? 책 보고 강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1시간 정도 강의한다 그러면요. 책 한 두세 시간 형광펜은 밑줄 그으면 공부하면 된다니까. 공부해가지고 근데 지가 실제 그런 거 경험을 안 했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 하더라. 그러면 그냥 책 보고만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잘못 지식이 전달돼 버린다니까. 그러면 잘못된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입찰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봅니까? 그런 사람도 손해보면 말이죠. 그럼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걸 하소연해야겠습니까? 하소연할 때 있다 없다 없어요.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라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제 4번에 보니까 이제 벌써 30분이 넘어버렸네요. 그럼 일단 제가 66강 1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66강 2부 방송에서 4번
담보 가등기 경매 사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현재 5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등기 강제경매 신청 사례, 이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6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